네, 식물 0으로 치유 작업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꿈의 여행. 꿈의 시대로의 여행은 식물 0이 사는 차원에 접근하기 위해 변형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다. 보통은 악기, 주문, 진언, 경전 등의 낭송을 이용하여 이런 상태에 도달한다. 샤먼의 길의 저자 마이클 하너는 분당 220비트로 치는 북소리가 변형된 뇌파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샤먼들이 꿈의 시대로 들어가는 데 사용하는 주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샤먼이라는 책의 저자인 피어스 비텝스키는 샤머니즘에서 영의 세계에 대한 경험은 음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트랜스 상태와 타악기의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연주 사이에는 강한 연결성이 존재한다. 샤머니즘이 발견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북은 최고의 도구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꿈의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북소리를 들으면서 호흡을 느리고 깊고 리드미컬하게 해 이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의도를 매우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물 0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자신을 데려가 줄 가이드를 만나기 위해 지저 세계 혹은 천상 세계를 방문하겠다는 것이 의도가 될 수 있다. 꿈의 시대로 처음 여행을 시도할 때는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시각화를 통해 학생들을 인도한다. 혼자서 카누를 타고 호수를 건넌다고 상상한다. 호수를 다 건너면 카누에서 내려 호숫가로 올라온다. 그리고 호숫가를 벗어나 숲길을 따라 걷는다. 우뚝 솟은 큰 바위 하나가 보일 것이다.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고 동굴 속에는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나선형 황금 계단이 있다. 이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지저 세계에 이르게 된다. 나선형으로 내려가면 꿈의 시대로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 같다. 샤먼 미술에서는 우리 DNA의 나선형과 비슷한 모양으로 꼬인 덩굴이나 뱀의 이미지가 자주 발견된다. 나선형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저장되고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빛의 정수 한가운데에 이르게 된다. 일단 여러분이 커다란 동굴에 들어서면 수정들이 동굴벽을 뒤엎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 수정들은 여러분을 여러분 DNA 중심부의 생체 광자와 연결시키는 빛을 내뿜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현명한 존재, 즉 자신의 내면에 거주하고 있어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상위 자아 혹은 내면의 가이드를 만나게 된다. 이 내면의 현명한 존재와 연결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존재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요, 가이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줄 가이드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가이드가 없다면 그건 마치 지도나 길 안내 없이 디트로이트에 가는 것과 같다. 10중 8구 여러분은 길을 잃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동물형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식물 협력자들의 관계에 능숙해지면 꿈의 시대 여행에서 도움을 줄 식물 협력자를 하나 둘 정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단 여러분이 지저 세계에 도착해 자신의 현명한 존재를 만나고 길잡이 역할을 할 가이드까지 불렀다면 자신이 함께 작업하고 싶은 특정 식물 영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기대 없이 순진무구한 인식 속에서 꿈의 시대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꿈의 시대 여행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올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라운드 음향의 총천연색 와이드 스크린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임은 맞지만 늘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가 느껴지거나 인지될 수도 있고 색깔과 형태만 보일 수도 있으며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들이 들릴 수도 있다.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장소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꽤 익숙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순간에는 전체 경험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이해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 경험이 펼쳐지도록 허용함으로써 여러분은 통찰력을 얻고 나아가 식물 영의 치유 선물까지 받게 된다. 여행이 끝나면 북은 보통 12분 동안 친다. 지저 세계로 갈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일상의 현실로 돌아오면 된다. 켈트풍의 여사제 모습을 한 아이브 라이트의 영이나 장난기 많은 요정 모습을 한 데이지의 영처럼 식물 영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분홍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커다란 나비 모습을 한 레드 클로버의 영처럼 동물 모습의 생명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 밝게 빛나는 별 모양으로 나타나는 보리지의 영이나 노란빛이 도는 흰색의 커다란 타원형 에너지장으로 나타나는 성 요한초의 영처럼 에너지의 정수가 드러날 수도 있으며 측백나무처럼 에너지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내게 보이는 모습과 여러분에게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각각에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와 느낌이 담겨 있으며 이런 점들은 여러분이 해당 식물 영을 부를 때 무척이나 중요하다. 여기서의 핵심은 해당 식물 영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하게 알아보는 것이다. 어느 해 여름 몬태나주에서 브룩 메디신 이글과 함께 작업을 할 때의 일이다. 나는 그때 분홍 바늘꽃과 만나는 큰 행운을 누렸다. 분홍 바늘꽃 곁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싶었을 때 부룩이 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북을 쳐주었다. 나는 나선형 계단을 걸어 내려가서 나의 현명한 존재인 렐라를 만났다. 렐라는 나에게 분홍 바늘꽃의 영을 만나려면 부드러움 속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렐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녀는 나를 두 팔로 꼭 껴안아 주었다. 다음 순간 나는 비단 같은 부드러움 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내 척추 아래쪽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부드럽고 화사한 비단 드레스를 입고 붉은 머리를 한 아름다운 아일랜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분홍 바늘꽃의 영, 피오나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부드러움과 친절함에는 열정적이고 강한 에너지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이 두 에너지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열정에 이르려면 먼저 연민을 경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오나는 나에게 모난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면 내 가슴이 성숙해져 열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 안으로 걸어 들어오라고 나를 초대했다. 그녀 안으로 들어가자 내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느껴지고 장벽들이 녹아내렸다. 이 여행은 내가 개인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였다. 시간이 흐르고 피오나와의 관계가 깊어감에 따라 나는 가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때 분홍 방울꽃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피오나는 내 가장 가까운 협력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에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녀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느끼고 보았기 때문이며 그 덕분에 그녀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의 연결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나는 믿고 있다. 꿈의 시대와 관련된 이 세 가지 측면은 모두 영이라는 통일장에 접근하는 방식들이다.
이 통일장 안에서 우리는 각 식물의 개별적인 본성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비일상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영의 언어인 파장 간섭을 우리에게 통역해 줄 수 있는 식물 영혼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말해서 파장 간섭이란 모든 생명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파장 간섭은 비국소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파장 간섭이 어떤 힘이나 에너지의 방출 없이 거리를 훌쩍 뛰어넘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식물이 곁에 없더라도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수용적인 의식 상태에 들어가 식물의 파장과 동조되도록 허용할 때는 더욱 그렇다. 식물과의 관계 발전시키기. 눈부신 햇살이 마블 마운틴에서 흘러내리는 빠른 물살 위에서 춤춘다. 물 소용돌이들이 내는 소리가 돌리로 울려 퍼진다. 각기 다른 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빛의 춤꾼들이 빠른 물살을 가로지르며 콸콸대는 물소리와 물거품을 향해 움직이고 빛과 소리의 이 장엄한 합주를 들으며 나는 경외감에 젖는다. 내 눈은 초점을 잃고 물소리는 장난스럽게 마구 날뛰며 빛 주위를 빙빙 돈다. 순간 눈부신 햇살 수백만 개가 내 눈 속으로 홍수처럼 밀려든다. 내 심장의 촉수가 물 위로 퍼지는 빛과 소리의 파동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나는 일종의 백일몽 속으로 빠져든다. 그 손길에 내 심장의 인식 능력이 깨어나고 소리와 빛이 내 자신은 물론 자연 만물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친다. 생명의 그물이 보인다. 그물을 잇는 가닥들이 빛과 소리이다. 바로 그것들이 그물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음악으로 장식된 빛의 그물, 물 위의 빛과 소리의 교향악이 심장을 가득 채우자 알의 흐름 하나가 나를 훑고 지나간다. 굴절된 빛이 만들어내는 개울 바닥의 격자형 패턴들로 눈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소리들은 점점 사라진다. 식물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는 이미 존재한다. 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식물과의 융합을 위해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형성된 결속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숨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은 너무도 근본적인 것이어서 그것 없이는 불과 몇 분 만에 생명을 잃고 만다. 숨이 생명을 준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생명을 주는 숨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인식은 우리 코끝에서 멈춘다. 우리의 숨과 녹색 존재들을 연결지을 수 있을 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 같은 마음이야말로 깊고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개인적인 경험과 수많은 과학 탐구를 통해 우리는 생명이 상호 연결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층층이 쌓아 올린 벽돌 구조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빛과 소리, 감각의 진동들을 하나로 짜서 만든 광대한 그물 같은 것이다. 린 맥타가트는 필드라는 책에서 양자 물리학이 확실하게 입증해낸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한다. 아원자, 즉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은 개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세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그물로 존재하며 이를 나누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식물 영 치유의 기초를 발견한다. 식물 영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관계와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식물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성에너지를 움직이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내 학생 한 명은 트릴리움과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트릴리움과 저는 푹신한 소파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누워 있었어요. 팔로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죠. 트릴리움에게서 빛 한 줄기가 나와서 제 뿌리 차크라로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확장되는 에너지가 서서히 위로 차올랐지요. 우리는 함께 나선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뿌리 차크라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갔죠.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서 제 심장이 아주 크게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로 결합한다는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들었죠. 계속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완전히 진동하게 되었어요. 다음 순간은 우리는 피부 밖으로 터져 나갔어요. 형체가 녹아내리고 신성한 사랑이라 느껴지는 어떤 것으로 바뀌었죠. 사랑에 관해 우리가 교환한 비언어적인 에너지 전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로틱한 것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존재하는 상태에 있고 여기에는 창조적인 열정도 포함되어 있었죠. 식물에 대한 감각적 인식. 우리는 감각적 존재로 진화해 왔다. 우리의 감각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는 주된 방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감각은 오늘날 우리 삶의 방식 때문에 무뎌졌다. 포장된 길 위를 걷고 매연 냄새를 맡고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를 듣고 죽은 음식을 먹고 빌딩 숲으로 된 스카이라인을 보는 것 등등 말이다. 이 같은 감각의 무뎌짐은 우리의 본성과의 연결을 약하게 만들고 그것을 잊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연 속에 있으면서 맨발로 걷고 꽃의 향기를 맡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야생 식물의 살아있는 맛과 향기를 느끼고 산의 윤곽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세포가 깨어나며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지구 및 지구의 모든 존재들을 감각을 통해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인식과 기억이 우리 세포를 가득 채우게 된다. 감각을 사용해서 식물로부터 배우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 수전 위드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식물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면 그 과정 내내 식물에게서 받는 감각 느낌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감각 느낌은 여러분 내부에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한다. 식물과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런 느낌들을 식별하는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감정 상태 속에 있다. 이는 행위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이다. 이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의 자리에서 의미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새로운 연인과 관계를 시작할 때처럼 우리는 부드럽게 걷고 유혹하려 애쓰기보다는 구애의 표시로 손을 내민다. 우리는 우정이 더욱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식물이 먼저 우정의 손길을 내밀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정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식물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3번씩이나 가로지르면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 식물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식물과 우리가 서로 숨을 교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숨이 단순히 산소만이 아니라 풀과 나무에서 나온 생명력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식물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관찰이 그 시작이다. 함께 작업할 식물을 선택할 때는
어떤 끌림이 내면에서 차오른다. 우리를 잡아끄는 그것은 꽃의 색깔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 바라볼 때의 느낌일 수도 있다.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식물에 접근한 다음 이렇게 만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치유의 선물을 받을 정도로까지 관계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구애를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터키 옷구슬 같은 곡물이나 선물을 가져오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 그보다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식물은 여러분의 의도가 우호적임을 알게 된다. 우선 식물의 주변 환경을 위에서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식물이 어떤 곳에서 자라며 주변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는가. 한 식물의 동료들을 알면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무리를 보게 될 때 어떤 식물들이 자라날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 식물이 양지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태양 에너지는 활동적이고 따뜻하고 자극을 주며 건조시키는 성격이 있으며 외부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남성 에너지를 띠고 있다. 반대로 그 식물이 음지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음지의 에너지는 서늘하고 축축하며 차분하게 만든다. 대지 에너지는 본질상 훨씬 수용적이며 여성적이다. 혹은 그 식물이 둘이 약간씩 섞인 곳, 즉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곳에는 태양과 대지의 측면이 모두 담겨 있다. 넓은 시야에서 관찰하는 일을 마쳤다면 좀 더 가까이에서 그 식물을 보고 싶을 것이다. 여기에는 10배의 배율을 가진 확대경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모든 식물인에게 필요한 도구이다. 식물을 가깝게 보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식물의 복잡한 세부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다. 식물의 생식 기관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암술, 수술, 꽃가루를 훨씬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빛을 반사하는 입자들 때문에 꽃가루가 미세하게 반짝거릴 수도 있고 끈적거려서 여러분 코에 달라붙을 수도 있다. 식물의 재생산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그 식물의 본성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많은 꽃이 한 꽃 안에 남성에 해당하는 부분과 여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한 포기 안에 암꽃과 숫꽃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암식물과 숫식물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벌과 나비 등을 꽃 깊숙한 곳에 있는 꿀로 인도하는 꽃잎 위에 화려한 색깔로 점점이 새겨진 무늬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줄기나 잎맥에 나 있는 아주 작은 털들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확대경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식물의 환경을 관찰할 때 얼마나 많은 수의 식물이 자라는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여러분의 현관문 바로 앞에서 민들레가 다량으로 자랄 수도 있고 숲속 깊은 곳에서 털 사철란을 몇 포기만 발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근처에서 다량으로 자라는 식물이 여러분이 영양을 위해 먹거나 활력을 북돋아주는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는 곳 근처에서 자라거나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식물,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이사한 이듬해 나타난 식물, 갑자기 나타난 식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바란다. 신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를 위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식물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다. 약초 치료사 친구 중 한 명은 버몬트에 있는 자기 집 앞마당에 미국 자리공이 자라난 것을 보았다. 미국 자리공은 버몬트에서는 보통 자라지 않는데 느닷없이 마당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왜 그 식물이 나타났는지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1년 후 남편이 면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고 2년 후에는 그녀의 젖가슴이 림프순환 마사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자리공은 예전에는 사람들 주변에서 거의 자라지 않았지만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식물의 좋은 예이다. 혹시 지금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은 아닐까? 관찰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식물의 성장 사이클을 보는 경우가 그렇다. 어떤 식물이 1년생인지 2년생인지 아니면 다년생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1년생 식물은 1년 안에 전체 사이클을 모두 거친다. 이 사이클은 씨앗의 형성으로 완결되며 그 뒤 그 식물은 죽는다. 1년생 식물은 대개 씨앗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재생산 방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장소에서 다음 해에 같은 식물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식물이 떨어뜨린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성장 사이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으며 특히 해당 식물이 추위에 아주 민감하면 씨앗을 맺지 못해 다음 해에는 같은 자리에서 그 식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2년생 식물은 2년에 걸쳐 삶의 주기를 완성한다. 첫 해에는 잎을 생산하고 둘째 해에는 꽃과 씨앗을 생산해서 성장 사이클을 완결 짓는다. 우엉 같은 2년생 식물의 뿌리를 수확할 경우 둘째 해 가을에는 수확하지 말아야 한다. 식물이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마치 바람든 무처럼 뿌리가 늙고 심이 생기는 등 더 이상 생명력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식물은 첫 해 가을이나 둘째 해 봄에 수확해야 한다. 다년생 식물은 잎, 꽃, 씨앗을 1년 안에 생산하지만 다음 해에도 다시 살아나는 식물이다. 다년생 식물은 뿌리가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겨울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어떤 식물이 다년생인 걸 안다면 다음 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 식물을 다시 보리라 기대할 수 있다. 색깔은 중요한 관찰 부분이다. 색깔은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는 부분일 때가 많고 많은 경우 식물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측면이기도 하다. 색깔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측면이기도 한데 그것은 우리가 늘 색깔에 둘러싸여 있고 색깔을 입고 있으며 또 색깔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색깔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전자기 스펙트럼 중 빨간색에서 보라색에 이르는 좁은 범위에 걸쳐 있다. 그중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길고 진동수는 가장 적은 반면 보라색은 파장이 가장 짧고 진동수는 가장 크다. 각 색깔에는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속성이 존재한다. 인도 출신 의사인 딘샤 가디알리는 스펙트로크롬이라는 일종의 컬러 테라피를 개발했다. 각 색깔들의 진동수가 인체 생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낸 것이다. 색깔 있는 빛을 인체에 직접 비춤으로써 그는 모든 유형의 신체적 부상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독일의 자연요법사이자 침술사인 피터 만델은 신체의 경락들이 빛을 전달하며 점술 점은 빛이 발산하는 지점들로 신체 내 빛의 흐름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지점들의 특정 색깔을 쪼임으로써 그는 교량된 생명력을 균형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빨강, 주황, 노랑 같은 따뜻한 색깔들은 에너지를 더해주거나 움직임을 자극하는 반면 초록, 파랑, 보라 같은 차가운 색깔들은 과열된 상태 또는 에너지 과잉 상태를 진정시키거나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색깔이 치유 특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식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앞부분에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DNA 중심에는 생체 광자가 있으며 이것이 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생체 광자는 자외선부터 적외선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대역 전체에 걸쳐 존재하며 따라서 무지개로 대변되는 빨강부터 보라까지의 가시광선 역시 포함한다. 어떤 식물이 빨간색 꽃을 보여준다면 그 생체 광자가 빨간색 주파수 대역에서 공명하기 때문이다. 만델의 실험은 색깔 있는 빛이 생명력을 균형 상태로 돌려주며 따라서 생체 광자의 일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어떤 식물 곁에서 그 존재감에 흠뻑 빠져들 때 그 식물에서 나오는 색깔이 우리 세포의 빛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주 분명한 예로 많은 식물의 색깔인 초록색은 성장, 풍요, 활력의 진동을 담고 있다. 초록색은 색깔 스펙트럼 가운데에 있는 균형점에 위치한다. 초록색은 가슴 차크라의 색깔이기도 하다. 가슴 차크라는 사랑과 연민의 차크라로 몸 전체를 순환하는 피와 산소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녹색의 살아있는 풀과 나무들로 둘러싸인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느낌,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녹색 생체 광자의 진동수를 우리 세포가 받아들이면서 그에 따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식물의 색깔은 그러한 색깔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계의 여러 시스템들과 자기 자신의 관련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차크라는 우리 몸의 에너지 센터들로 각 차크라별로 그것에 연관된 색깔, 신체 부위, 특성이 존재한다. 식물의 색깔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식물과 특정 차크라의 여러 측면 간의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다. 각 문화별로 차크라들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차크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물론 색깔이 갖는 이 같은 연관성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중국의 오행이나 메디신 휠 같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서 색깔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뿌리 차크라는 척추의 가장 아래쪽에 있으며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 차크라는 혈액계, 근육계, 골격계, 대장, 생식기, 생식계에 상응한다. 생존 및 생식과 관련이 있으며 관련된 내분비선은 생식선이다. 부신을 이 차크라와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투쟁, 도피 메커니즘이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단전 차크라는 배꼽 바로 아래에 있으며 색깔은 주황색이다. 이 차크라는 면역계, 림프계, 콩팥, 요로, 자궁, 성적 능력이나 욕구와 상응한다. 성, 돈, 통제와 관련된 문제가 이 차크라계에 해당하며 상응하는 내분비선은 부신이다. 이 차크라를 재생산과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성적 존재로서 관계하는 방식과 더 관련이 깊다. 세 번째 차크라는 태양 신경총으로 윗백 한가운데 있으며 색깔은 노란색이다. 이 차크라는 소화계, 간, 비장, 쓸개에 상응하며 에너지의 저장 및 방출과 관련이 있다. 이곳은 의지의 중심으로 힘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다. 관련된 내분비선은 췌장이다. 네 번째 차크라는 심장으로 두 젖가슴 사이에 위치하며 색깔은 초록색이다. 이곳은 위쪽 차크라들과 아래쪽 차크라들 간의 균형점이다. 이 차크라는 순환계, 심장, 젖가슴, 폐, 전체적인 영양에 상응한다. 가슴 차크라는 적응 및 연민과 관련이 있다. 관련된 내분비선은 흉선이다. 다섯 번째 차크라는 목 차크라로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 차크라는 목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 목, 목구멍, 부비강, 귀, 신진대사 기능에 상응한다. 소통과 창조성이 이 차크라와 관련된다. 연관된 내분비선은 갑상선이다. 여섯 번째 차크라는 제3의 눈으로
양 눈썹 사이에 위치하며 색깔은 남색이다. 이 차크라는 호르몬계, 분비계, 고통의 완화, 시력에 상응한다. 직관과 지각이 이 차크라에 위치한다. 관련 내분비선은 송과선이다. 뇌하수체를 여기에 놓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차크라가 빛과 관련 있고 송과선이 신체 내에서 빛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맞는 위치라고 생각한다. 7번째 차크라는 정수리로 머리 꼭대기에 있으며 색깔은 보라색이다. 이 차크라는 신경계 및 뇌의 기능에 상응하며 진실성과 지혜가 주된 특성이다. 관련 내분비선은 뇌하수체이다. 각 색깔과 그것에 상응하는 차크라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각 식물의 본성을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로 활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물론 각 차크라에 대해 이보다 더 자세히 아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상응 관계가 물리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 색깔은 우리에게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 혹은 여러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다. 식물과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꽃, 잎맥, 줄기, 즙, 뿌리의 색깔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색깔에 대한 탐구를 꽃에만 한정짓지 말기 바란다.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빨간색 즙을 통해 그 식물과 색깔 간의 관련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또 독 당근의 줄기에 나타나는 보라색 점들처럼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색깔들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어떤 색깔이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거나 유별나게 보일 경우 조심하라는 뜻일 수 있다.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이른바 형상 유비론을 받아들이고 싶어질 것이다. 이 이론은 야곱 뱀에게서 비롯한 것으로 뱀에는 신비적인 비전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이 모든 사물에 표지를 남겨놓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17세기에는 파라켈루스가 이와 비슷한 사고를 이어갔는데 그는 특정 신체 부위나 기관 또는 신체의 측면과 식물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며 그런 곳에 그 식물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니콜라스 켈퍼퍼는 이 이론에 점성학을 덧붙여 특정 행성이 특정 식물을 다스리며 따라서 식물을 통해 천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현대에는 동종 요법과 플라워 에센스 테라피가 형상 유비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능은 형태를 따르며 따라서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것이 비슷한 것을 치료한다고 믿는다. 대표적인 예가 출산 때 사용되는 파트리지 베리로 2개의 꽃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표지이다. 또 다른 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사용되는 블레더렉이라는 해초이다. 2개의 공기주머니가 V자 모양으로 달려 있는데 이는 갑상선을 확대한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촉각 식물에 대해 여러분이 관찰한 것들의 상당수는 그것을 만져봄으로써 확증될 수 있다. 어떤 식물에서 털을 보았더라도 만져봐야 그것이 매끄럽고 부드러운지 아니면 거친지 알 수 있다. 털이 여러분 팔의 털처럼 부드러울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거칠 수도 있다. 혹은 여러분의 폐 속에 섬모 비슷하게 물결치듯 움직일 수도 있다. 털을 만지는 것이 기운을 북돋거나 깨끗하게 씻어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는 방어적인 성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계속 더 만져보다 보면 그 식물이 물기가 별로 없이 건조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이 식물이 수렴작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잉여 체액을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겠구나 짐작할 수도 있다. 반면 식물이 즙이 풍부하게 느껴지니까 체액의 생산이나 관절의 윤활작용을 증진시킬 거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또는 점액이 많아 끈적거리는 걸 보니까 이 식물이 점막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겠구나 짐작할 수도 있다. 식물을 얼굴과 목에 문질러 보고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감미로운 휴식 상태에 잠시 빠져들 수도 있고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일어나 춤을 추게 될 수도 있다. 그 식물을 몸의 특정 부위에 갖다 대고 싶다는 충동이 생길 수도 있다. 한동안 식물을 몸에 대고 있으면서 식물의 파장을 직접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식물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을 자주 만지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아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면 그의 응답을 한다. 후각. 후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기억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생의 기억뿐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핏줄을 타고 내려온 기억들까지 촉발될 수 있다. 어떤 식물의 냄새를 맡았는데 다른 시공간대의 장면이 펼쳐진다면 그것을 단지 내 상상일 뿐 하고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선조들이 그 식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여러분의 유전자를 통해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냄새는 기억은 물론이고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수준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로마 테라피가 이를 활용한 것인데 이 테라피는 식물에서 얻은 방향류의 냄새를 통해 치유를 한다. 식물에서 강한 냄새가 난다는 건 그 식물에 방향류가 있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의학적 성분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 냄새가 여러분 신체에 어디에 내려앉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그 냄새가 어떤 음식이나 장소 혹은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가, 그 식물이 어떤 느낌을 불러 일으키는가, 즐거운 느낌인가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인가, 그 식물이 여러분의 입속으로 자신을 넣으라고 재촉하는가. 청각. 청각의 사용은 무척 심오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큰 귀, 즉 직관을 사용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관은 추론 과정 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알미다. 우리 모두가 직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서 떠들어대는 목소리 때문에 직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직관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 다음 의식을 가슴에 두어야 한다. 심장에 감사, 아낌, 판단 없음이라는 긍정의 자극을 주면 심장의 일관성이 확립되어 직관이 솟아난다. 직관이 여러분의 신체나 에너지 장 내에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통찰력을 일깨울 수도 있다. 모든 수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어떤 멜로디나 음정을 읊조리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 식물의 노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약이다. 미각. 지금까지 식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탐구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다. 바로 식물을 맛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징후가 긍정적일 때에만 식물을 입속에 넣으라는 것이다. 입속에 넣자 따끔거리거나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뱉어라. 상식을 활용해라. 하지만 식물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미신에 너무 현혹되지는 마라. 미국 북동부 지역의 경우 버섯류를 제외하면 단순히 맛보는 것만으로 해가 되는 식물은 거의 없다. 두 가지 예외가 독당근과 독미나리인데 이 두 식물을 올바로 식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두기 바란다. 지금 나는 재배되는 식물이 아니라 야생 식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식물을 맛볼 때에는 먼저 작은 조각을 혀끝에 놓고 2에서 3분 동안 씹어본다. 식물은 1차적 작용과 2차적 작용을 한다.
해당 식물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맛본다면 1차적 작용을 나타내는 혀끝의 맛과 2차적 작용을 나타내는 혀 뒤편의 맛 모두를 느낄 수 있다. 맛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이런 능력은 개발하는 데 한참이 걸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대식 식단이 단 것과 짠 것에서 멀리 벗어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맛에는 신맛, 쓴맛, 매운맛 같은 다른 맛도 존재한다. 맛이 달다는 것은 그것이 탄수화물이라는 뜻이며 탄수화물은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당의 수에 따라 단당류, 소당류, 다당류로 구분된다. 탄수화물은 인체 내 에너지 저장 및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은 면역계의 원활한 기능에 중요하며 성공적인 수태, 피해 응고, 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탄수화물은 췌장과 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점액은 이눌린 때문에 달콤한 맛을 내는데 이눌린은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은 달콤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비눗물처럼 미끈거리는 느낌을 준다. 그 주된 의학적 효능은 거담 작용인데 이는 잉여 점액을 배출시킨다는 뜻이다. 신맛은 구연산이나 옥살산 같은 산이나 탄닌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렴 작용을 한다. 수렴 작용이란 조직을 수축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잉여 체액이 건조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얼굴을 찌푸릴 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맛은 보통 요도와 신장에 작용을 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의 염증을 예방하고 부종을 줄이며 위산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통한 몸의 알칼리화 반응을 유발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쓴맛은 많은 사람이 피하고 싶어 하는 맛이지만 그 맛은 해당 식물이 강장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강장 기능이란 혈액을 해당 부위로 보내고 세포들의 팽창과 수축을 도와서 조직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민들레잎처럼 쓴맛을 가진 식물은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어 왔다. 또한 쓴맛이 나는 식물은 간과 쓸개에도 좋다. 많은 식물의 구성물질에는 쓴맛이 들어있다. 알칼로이드, 2차 대사물질, 안트라퀴노는 배변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며 청산 글리코사이드는 경련을 진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 플라보노이드는 루틴과 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매운맛은 보통 기운을 북돋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순환계에 영향을 미친다. 매운맛이 강한 것은 방향류 함량과 약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살균, 소염, 거담, 구풍 등이 이 약성의 예이다. 고려해야 할 마지막 맛은 짠맛으로 이는 그 식물에 영양가 있는 미네랄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실제로 미네랄을 맛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은 이빨에 이상한 느낌이 들게 하고 분필 맛이 나는 경우에는 칼슘이 있다는 뜻이다. 식물을 맛볼 때 고려할 또 다른 것은 질감 및 입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다. 점액은 무척 부드럽고 미끈거리는 액체로 진통작용을 한다. 신체 내에서 접촉하는 모든 점막을 진정, 보호, 치유한다는 뜻이다. 끈적끈적한 질감 때문에 점액은 독소와 폐기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운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량으로 먹으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 만약 식물을 씹는 동안 입이 무감각해진다면 대개는 항박테리아나 살균 작용 때문이다. 입이 완전히 말라버린다면 그 식물에 수렴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 맛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 식물이 과거 여러분이 맛보았던 음식과 같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식물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적 인식이 무척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공동 창조의 파트너십을 이루는데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여러분이 해당 식물의 개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잘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만남으로 그 식물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고 그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가? 식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식물은 여러분의 관심에 의해 자극을 받고 여러분이 보내는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이 지점에서 그 식물은 여러분과 에너지를 서로 교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은 여러분의 진동수가 자신의 것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달려있다. 식물과 함께 작업할 때는 의도가 무척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식물은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기 때문이다. 식물과의 소통에서 인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이 식물보다 더 위대하다는 믿음이다. 만약 자신의 우월한 지성이 그 식물의 사용법을 말해주리라 생각하면서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식물은 고도로 지적인 존재로 여러분과 지식을 나눌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 창조자로서 파트너십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과 그 식물이 같은 파장을 타고 싶다는 공통된 바람을 서로에게 표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공동 창조의 파트너십. 공동 창조의 파트너십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껴안으면서 서로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식물과 공동 창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최적의 건강 상태를 얻을 수 있다. 공동 창조의 파트너십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식물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식물과의 소통이라고 할 때는 친교나 교감이라는 그 원래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은 서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뜻한다. 식물과 소통할 때는 그 언어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의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식물과 사람 모두에게 공통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서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리나 공통의 기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리는 빛, 소리, 숨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전달하는 진동수로 인해 감각, 감정, 느낌이 생겨나게 된다. 비록 이런 형태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아 보일지라도 실은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의 근본적인 소통 방식이며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환경과 가장 정확히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일관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소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양자 물리학 수준에서 이원자 파동은 그들이 서로 협력할 때, 즉 그들이 서로 동조 상태에 들어갈 때 일관성을 보인다. 파동들이 동조 상태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하나의 큰 파동처럼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는 각각의 악기가 조화 속에 연주되면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와 비슷하다. 일관성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각기 다른 주파수들이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기 때문이다. 프리츠 포프는 식물이 살아있는 시스템이 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양자적 질서 혹은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물이 다른 파동들에 맞춰 자신의 진동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식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식물의 생체 광자와 일관성을 이룬 상태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가슴에 품고 파동들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파가 특정 진동수로 공명하도록 허용하여 우리 몸속의 진동과 관련된 감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 심장의 전자기장이 그 식물의 전자기장과 만나고 우리는 그 식물의 진동수에 동조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명동조이다. 이 같은 공명동조가 빛, 소리, 숨속에서 일어나 하나의 복합적인 감각을 만들어낸다. 이 감각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동일한 경험에 대한 미묘한 차이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각 식물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각각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 진동수 맞추기는 심장을 통해 받아들여지는데 심장은 이를 뇌로 보내고 몸속 어딘가에 느낀 감각으로 등록한다. 이 최초의 감각 느낌은 무척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세포 수준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우리 세포의 DNA 속에 있는 빛은 이 진동수를 홀로그램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빛, 소리, 감각, 느낌을 담은 전체 그림이 한 덩어리로 기록되어 우리가 그 감각, 느낌을 떠올리면 실제로 홀로그램 인상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감각 느낌은 압박감, 열기나 냉기, 부드러움, 확장되는 느낌, 수축되는 느낌, 가려움,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 거품이 이는 듯한 느낌 등 많은 형태로 올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감각 느낌을 받을 때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주 명확해질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라. 잠시 그 감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되돌아가 보라. 그것이 아직 거기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식물과 다시 진동수를 맞춘 뒤 느껴보라. 감각 느낌이 같은 식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여러분이 그 식물의 진동수를 받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다. 이제 그 감각 느낌을 정확히 묘사해 줄 만한 단어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그 감각 느낌을 불러낼 수 있는 손잡이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버터처럼 부드럽다는 것이 그 감각 느낌에 대한 손잡이가 될 수도 있지만 비단처럼 부드럽다는 것이 더 정확한 손잡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감각 느낌과 손잡이 사이를 오가면서 양자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라. 일단 그 감각 느낌에 대한 손잡이를 확실하게 확보하면 언제라도 그것을 불러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직통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그 감각 느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보라. 여러분이 홀로그램 형태로 받고 있는 이 진동수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내면의 시야에 어떤 이미지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어떤 기억이 불현듯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미지나 감각이 생생해지면 그것을 그 식물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면 식물이 맞다 혹은 아니다라는 진동을 보내 그것을 확증해 줄 것이다. 이는 여러분이 그 감각 느낌에 가장 일치하는 인상들을 구분하고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그 식물 사이의 쌍방향으로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마침내 둘 다 같은 파장을 타고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조화롭게 공명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그 식물 자체를 통해서 지각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비록 여러분과 식물이 여전히 별개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둘의 전자기장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수준까지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소통 방식은 원래 유진 젠들린이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심리학 도구로 개발한 것이다. 그의 책 포커싱에 이러한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나는 포커싱 기법이 식물과 소통을 시작하는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해인가 음악가이자 음악 테라피스트인 니나 스피로가 우리 수업에 학생으로 참석하는 커다란 행운이 있었다. 그녀는 프라바다 사운드 힐링이라고 하는 자신의 소리 치유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식물 곁에 앉은 다음 그 식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내면에서 소리나 음이 떠오르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어 보라고 했다. 나는 한 식물 곁에 앉아 이렇게 저렇게 음을 내면서 그 식물과 공명할 때까지 음조가 저절로 변하도록 했다. 니나는 이를 프라바다 사운드 브리징이라 부른다. 내가 음을 내는데 편안해지자 다른 선율들이 들어왔고 그것들이 내 몸속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멜로디가 드러나고 그 멜로디와 함께 다른 감각들, 이미지들, 느낌들이 명확해졌다. 마치 식물이 그 소리에 응답하여 자신에 관한 3차원 이야기를 내 전자기장 속으로 투사한 것 같았다. 이런 형태의 소통에 식물이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는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내 오래된 두려움을 제외하면 내가 즉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니나가 지적하듯이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몇몇 식물이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빛의 측면에서 소통은 차크라의 색깔을 통해서나 자신의 세포와 식물 세포 간에 일관성 있는 빛의 파동을 창조하겠다는 의식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소통은 미묘해 보이지만 모든 생물 체계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식물과 함께 앉아서 그것에 완전히 집중하면 그 식물이 우리를 자신의 진동수에 동조시켜서 정보가 담긴 일관성 있는 빛, 파동 패턴들을 우리와 교환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에너지장이 뒤죽박죽 상태라면 식물과 공명하여 명확한 정보를 받기 어렵다. 이는 잡음이 많은 곳에서 라디오 채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메시지를 듣기 어려운 것이다. 식물과의 관계를 공동 창조의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이 뒤따른다. 식물은 기꺼이 우리와 친구가 되고자 하며 우리의 영적 진화를 돕고 싶어 한다. 식물은 우리와 공생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우리를 성숙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어린 동생들로 본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마치 끝없는 사랑의 샘물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과 같다. 이 놀라운 보살핌의 존재들에게 우리 가슴을 활짝 열 때 우리는 그런 파트너십이 주는 창조, 이해, 감사 속에서 성장해 가게 된다. 우리는 또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되고 진정으로 공동 창조의 관계가 되려면 이 파트너십이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받는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식물 협력자들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만지고 감사를 표시하고 선물을 바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며 늘 아끼고 존중해야 할 연인처럼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치유, 선물 받기. 식물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까지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치유 목적으로 식물 영과 작업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주는 치유 선물을 꼭 받아야 한다. 세계 곳곳의 전통 치유사들은 치유를 일으키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 협력자로 삼지 않는 한 근본적인 수준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페루 아마존강 유역의 시피보 코니보족의 치유사인 기에르모 아레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고유한 형태를 갖고 있는 존재들로 사람처럼 얼굴과 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식물 영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식물 영이 그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러면 지식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난다. 샤먼들과 함께 많은 작업을 해온 로스 헤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영이며 만약 우리가 영에 민감해진다면 식물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에너지를 바꾸며 치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감각을 통해 식물을 이해하고 감각, 느낌이나 빛과 소리의 진동을 통해 소통하며 의식으로 숨을 교환하는 것 등을 통해서 식물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그 식물에 관한 백일몽을 꾸고 그 식물을 그 자체의 관점으로 아는 과정이 시작된다. 우리는 밤에 그 식물 꿈을 꾸거나 꿈 여행을 통해 그 식물의 영이 살고 있는 차원을 방문한다. 또한 그 식물의 가슴, 영혼, 영을 알도록 도와주는 그 식물 고유의 이미지나 감각, 노래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신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 선물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의 다음 단계는 무척 중요하지만 많은 치유 관행에서 흔히 누락되고 있다. 바로 최고의 존경심으로 그 식물 영에게 다가가 치유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요구를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식물의 치유 선물을 받는 것은 큰 책임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일단 치유 선물을 받고 나면 그것을 사용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 식물영 치유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행동 규범이다. 일단 치유 선물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물의 치유 선물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부탁하지 마라. 일단 이처럼 깊은 파트너십에 들어서면 식물은 여러분이 신뢰에 보답할 것을 기대한다. 식물이 여러분에게 어떤 클라이언트를 위해 구체적인 일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전환을 위해 의식을 치르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스티븐 뷰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물이 주는 약의 힘을 보유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 식물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신뢰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데서 자라난다. 여러분이 더 믿음직스러워질수록 식물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은 더 많은 힘과 책임을 갖게 된다. 식물 영이 여러분에게 치유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과 그 식물 사이에서는 거의 언제나 모종의 융합이 일어난다. 식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식물 영이 여러분에게 어떤 물건을 줄 수도 있다. 식물 영과 그 치유 선물이 여러분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 내적인 전환이 느껴진다. 그 식물과 공명할 수 있는 식물 고유의 표지가 여러분 에너지장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은 이 진동의 각인을 다른 이들에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바로 이 식물의 각인에 그 식물의 치유력이 담겨 있다. 그 식물을 직접 준비하거나 그 식물이 물리적으로 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가능한데 그것은 그와 같은 각인이 그 식물의 진동수이며 따라서 비국소적으로 즉 시공간을 가로질러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치유이다. 필드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실험에서 생소했던 단 한 가지는 변화의 원인이 실제로는 양리적인 화학 물질이 아니라 세포의 전자기장 신호들이 담긴 저주파수 파동들이라는 점이었다. 이 신호가 화학 물질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신호가 곧 분자들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내 학생 중 한 사람인 제스민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제가 한국의 지오준풀과 비슷한 발레리안의 영과 처음 만났을 때 마치 무언가가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좀 이상하고 뭔가에 빙의된 듯한 느낌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진동의 정수는 아 하면서 온몸이 이완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후 느낌이 달라졌어요. 저에게 걸림돌이 되던 것들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 위로 솟아올라서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지요. 발레리안의 도움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던 몇 가지 일들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고 공명할 때의 이완이 아하 하는 깨달음의 공명으로 바뀌었고요. 출구를 찾으려면 먼저 이완이 되어 있어야 했던 거죠. 저는 식물 영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제 개인 삶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 뒤에 그들을 다른 이들에게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레리아는 제 첫사랑이자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 때로는 말 그대로 어떤 선물이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올 수도 있다. 제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스콧과 저는 주니퍼와 가까이 사귀어 볼 마음으로 고지대 사막을 기어 올라갔어요. 반 시간 넘게 서로 떨어져 앉아 주니퍼에 관한 백일몽에 빠져들었죠. 주니퍼는 저에게 무척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눈이 은하수처럼 빛났죠. 다른 나무에게 가보려고 일어서는데 제 발 앞에 부러진 흙 요석 도끼 머리가 있었어요. 저는 경외심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할머니 주니퍼가 제게 주는 선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냐고 묻자 주니퍼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믿기 어려워서 거듭 물었지만 매번 같은 답뿐이었죠. 그러자 문득 그것이 스콧을 위한 선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주니퍼에게 묻자 네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도끼머리를 주어서 스콧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스콧의 생일이었어요. 식물 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일단 식물과 공동 창조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면 정기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나 친구와의 관계를 생생하게 유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낼수록 그만큼 더 친숙해지고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도 식물 영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치유 이외에 그들을 모른 채 하거나 그들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하고 되돌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생생하게 유지될 수 없다. 선물, 기도, 감사의 말 등으로 식물 영 협력자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호혜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담배, 옥수수가루, 초콜릿, 옥, 터키옥 구슬, 양초 등이 식물 영을 먹이는 데 사용되어 왔다. 메리 딘 에우드는 미국 토착민의 치유 방식이라는 책에서 전통적인 미국 토착민 치유사들과 식물 영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식물과 식품이 영이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자신들의 동료 존재인 인간을 축복해 준다고 여겨졌다. 식물의 왕국은 살아있는 에너지와 의식으로 진동했다. 식물 영은 동물 영이나 자연 영만큼이나 강력한 존재로 간주되고 존중받았다. 신성한 약초 의식 중에 보내는 겸손한 요청과 기도가 식물 존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향후의 협력을 보장해 주었다. 전통적인 미국 토착민들은 식물이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그들은 식물 영을 기쁘게 하면 이롭게 반응하지만 모욕하면 치유나 도움을 거부한다고 믿었다. 마야족 샤먼인 마틴 프렉텔은 우리가 영들을 먹일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식물에 접근하는 약간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우리가 식물 영들을 먹일 때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도록 돕고 거꾸로 그들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존중의 표시이자 지구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남기 위한 지상 명령이기도 하다. 켈트족 샤먼 톰 코아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운다.
만약 우리가 영들의 선의와 도움을 잃는다면 샤먼으로부터 힐러로서 우리가 지닌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생명력까지 잃게 된다.